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일정 부분의 찝찝함은 안고 있으나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뉴욕장이 반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을 비롯한 각 종목들의 반등 속 이 반도체 섹터가 강했는데요. 국내장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의 랠리가 있었던 만큼 오늘장 추가적인 이 섹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로는 원전 섹터에 대한 뉴스가 차곡차곡 또다시 쌓이고 있는데요. 어찌 바라볼지 시장에 대한 각 섹터 이 방향성 잡아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bad news가 곧 good news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개장 전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장중 내내 상승 탄력들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으로 21,700포인트 선을 뚫어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오늘 0.8%대 상승이었죠.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여러 부진한 고용 데이터들이 시장에는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일단 ADP 8월 민간 고용이 5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6만 8천 건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확실한 둔화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정리해드리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8천 건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6월 이후 최고치라는 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실직하는 사람들은 많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장 초반 개장 직후에 이때쯤에 발표됐던 것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52로 발표되면서 견고한 경제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가격 지불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69.2포인트로 0.7포인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경제는 견고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데이터들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는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벤치마크인 10년물은 5bp 가까이 하락하면서 4.1%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연준 이사 후보죠. 스티브 미란의 이 연준 이사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 역시 통화정책에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존중 의지는 강조하되 한편으로는 공화당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는 앞으로 미란이 내리게 되는 결정은 모두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될 거다라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간밤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형사수사 법무부가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예의주시해봐야겠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종목들의 표정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는 알파벳과 애플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간밤의 주인공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주가 4%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이 뉴스가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항공사인 제트블루에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 카이퍼죠. 아마존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위성 서비스 이와 함께 카이퍼와 제트블루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카이퍼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항공사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긍정의 포인트가 있고요. 지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추격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업체인 람다와 15억
6억 달러 규모의 AI 칩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의 낙폭을 끊고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 안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낙폭이 눈에 띄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CFO의 발언이 부담을 가하면서 4%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론의 두드러지는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낸드 생산이 차질을 입을 거란 우려가 현재 불거지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은 상승하고 마이크론은 이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주가 4.6%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1.3%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로즈가든 립세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끊고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다만 그 밖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들여다보면 감원 소식이 전해졌던 리비안을 필두로 해서 엘버말과 퀀텀스케이프 등의 리튬 관련주들도 부진했다라는 점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자동차주들이 미국장 안에서 시세를 내줬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합의에 근접했다. 현재는 최고 25%대까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낮아진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현재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도요타와 혼다의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그려갔습니다. 나스닥이 가상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쉽게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매입하기 위해서 비용을 차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이 암호화폐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트래티지와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이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특히 20%대 폭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의류 리테일러 업체들의 주가는 아주 양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미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큰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메리칸 이글 아웃히터스, 오히려 그 광고가 호재가 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 38%의 폭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류업체 갭이죠. 뷰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장중 시세 변동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허니웰의 양자컴 사업부에 6억 달러 자금 조달에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양자컴 주들의 주가가 장중에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된다면 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결국에는 조금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물론 아이온큐는 여전히 3% 가까운 급등권을 지켜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마감 후에 전해졌던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22% 점프하면서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웃돌았습니다. 1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는 36%의 성장 1.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가장 핵심은 AI 칩의 성장세가 되겠는데 AI 반도체 매출이 68% 급증하면서 52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가이던스 역시도 강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 17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174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죠. 현재 시간의 주가 상승의 이유 이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 비트 기록했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려 100억 달러의 AI 주문이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매출액이 159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면 이거의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매출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현재 브로드컴의 애프터마켓 시세는 3.6%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이 내용의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정리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어제 국내장에 있었던 가운데 브로드컴의 반전 시세가 시장에 더 힘이 돼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지수가 그래도 8월보다는 나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중국 증시에서 과열로 공매도 규제를 완화한다 등의 이렇게 일정 부분에 제동을 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살짝 상승폭을 줄이는 듯 했었으나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조금 더 반응하는 지수였죠. 코스피 0.5% 오르며 3,20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 1%의 상승을 기록하며 8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속에 성장주가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도드라졌던 어제입니다. 일단 성장주에서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었던 건 2차 전지 쪽이었죠. SK온, ESS, LFP 배터리 2조 수주 관련한 뉴스가 있었고요. LG엔솔의 벤트사 관련 수주 뉴스도 전날에 나왔었죠.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급속 충전 기술 개발 뉴스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쪽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나 다만 후반에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자, 드론주들도 강세였는데요. 국방장관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발언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라는 선언, 베셀, 에이럭스 등의 종목들이 어제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드론 관련주 전반적인 강세 속에 추가적인 무인화된 이제 방위산업 무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요. 요즘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어제 SK증권의 보고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4년 주기로 투자를 단행하는데 이 투자 사이클 상에서 반도체 기업들 장비주를 앞단에 두고 볼 법하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브로드컴 실적을 앞둔 기대감까지 반도체 진영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유니테스트, DI, 유니셈, PSK 홀딩스 등의 종목군들 강하게 진행이 됐네요. 그리고 원전주,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나름 우호적인 시세가 나왔었죠. 삼영엠텍 26%의 급등이었고 우리기술, 일진파워 등이 강하긴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미 원전협정이 개정돼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에 관심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각계전투 개별 모멘텀으로 어제도 금리 인하 기대감, 생물보안법이 또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섰는데요. 어제는 이제 매드팩토, 신라젠, 온코닉 테라퓨틱스, 코오롱 티슈진 기존에 강했던 종목 외에서 일부 시세가 있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죠. 자, LNG 관련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피팅주들의 강세가 어제 도드라졌는데 대우건설 측에서 알래스카에 방문했다. 그래서 한미 알래스카 이제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부 어제 가동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LNG 밸류체인 혹은 조선 기자재단의 일부 상승세를 유도했었죠. 그래서 성광밴드와 같은 이런 피팅 밸브단의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어제 눈에 띄었었고요. 삼영엠텍은 그 맥락에서 사실 원전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상승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네요. KSP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조선 섹터는 쉬었다가 다시 가며 섹터 내에서 대형주와 기자재,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중국 국경절 앞두고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호텔단에서 GSPNL 그리고 서브 T&D 얼마 전에 이제 호텔 쇼티지 얘기했었는데 이쪽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 또 카지노단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정말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모처럼 훨씬 더 많은 장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각각의 이유를 달고 올랐던 섹터들 돋보였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UBS 측에서 SK 하이닉스 앞으로 50%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어제 종가가 26만 원대였는데 목표가 39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39만 4천 원이죠. 그 근거로는 내년에도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일 것이고 이런 HBM 진영으로 D램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ROE가 평균 25%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내에서 HBM으로 인해서 마진 등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내용 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 논란이 있긴 하나 이것은 우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문득 이 UBS의 내용을 보고 생각나는 SK 하이닉스 1인당 1억 원의 성과급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블라인드에서 직원들이 일하러 가자라며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줬던 이 금액적 보상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하이닉스 어제 1%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으나 장중 상승폭 대비해서는 조금 좁히긴 했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고요. 기관 측의 매수 금액이 꽤 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 등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네요. 자, 일전에 증권사 한 곳에서 반도체 진영의 전략을 짠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을 사자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얘기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UBS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닉스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정말 기회일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고요. 어제 소부장이 강했죠. 이미 체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SK증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반도체가 4년 주기 투자 사이클을 보인다라는 거죠. 2017년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개막할 때 강력하게 올랐었고 2021년도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공급 부족 때 또다시 투자 사이클이 돌아하며 반도체 장비주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AI 학습과 추론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며 또 투자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메모리 제조사들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죠. 삼성은 미국의 테일러팹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M15팹 이쪽이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하반기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테일러팹은 9월 달부터 그리고 SK 하이닉스 팹은 연말 정도로 장비 반입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는 장비부터 깔리고 나서 가동이 돼서 소재 부품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먼저 반응을 하고 소재 부품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할 수 있다라고들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부장으로 더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제장에도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소재 부품 이 사이에 있는 종목들에서 다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워낙 이런 장비 투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줬던 게 바로 원익 IPS여서 일단 원익 IPS의 월간 차트를 넣어놨던 것이고요. 어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삼성의 공장, 미국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원익 IPS도 긍정의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략도 오늘 잠시 후에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건 어제 이런 국내 반도체 분위기를 밤사이 뉴욕장도 이어줬다라는 겁니다. 뉴욕에 대한 내용들 하나 보시죠. 일단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네요. 매크로 측면에서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고요. ADP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고용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극됐죠. 그런데 ISM 서비스 업데이터는 좋았습니다. 이것은 또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니까 딱 좋은 상황,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이 됐죠. 그래서 11개 업종 중에 10개 업종이 올라갔던 뉴욕장이고요. 금융, 의류,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특징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연결되는 AI와 연결되는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존도 엔스로픽의 아마존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투자 이슈 속에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람다와 AI 칩 임대 계약 체결 이슈에 장 막판에 힘냈죠. 자, 마이크론도요. 미국, 중국의 장비 규제 강화 이슈가 결국 낸드의 생산 차질을 가져와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것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동일하게 영향받는 것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죠. 물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관세 우려 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우려로 선주문이 꽤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CF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소폭 하락하며 끝이 났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칩보다는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AI 칩에 대한 훼손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고요. 무엇보다 브로드컴이 좋았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고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수주 관련한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하락하다가 이내 시간이 갈수록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고요. 지금은 4%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오늘 가치 기대감에 호흡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이슈 측면에서는 자동차 쪽 뉴스가 들려왔죠. 안 그래도 이미 장중부터 미국과 일본이 관세 얘기를 슬슬 나누고 있는 듯 내용이 꽤 나왔었죠. 미국이 일본에 매기는 자동차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혼다, 도요타 등이 미국 내에서 오르며 끝이 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일본의 차 관세 낮추는 행정명령 서명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일부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고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미국 당국의 급습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불법 이민자 체류 관련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분위기가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좀 상반된 내용으로는 JP모건에서 현대차 기아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요. 현대차 32만 원, 기아 14만 원. 그 근거가 미국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가 놀랍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전기차 이제 보조금이 중단되기 시작한다면 현대차 기아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 하이브리드 라인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코리아 FT도 개별단에서 그냥 체크용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분위기가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낄지, 긍정의 시각이 쌓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 분위기까지 봤고요. 참 연준의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이제 FOMC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리자니 관세 인플레가 가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이번에도 좀 동결하거나 매파적인 대응을 할 경우 고용이나 소비 충격이 나올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와 소비 데이터는 사실 좋습니다. 서비스업 데이터 좋았죠. 신규 주문 등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당겨 쓰는 호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관세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가 매겨지는 것에 반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리 좀 사재기 물량, 선주문 물량일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기가 냉각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ADP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여기서 고용까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기업들의 채용 계획 2009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을 AI가 대체해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나 추후에 소비 감소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러한 내용, 경제 데이터들의 엇갈림을 두고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봐도 그런 맥락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9월 인하 요인이 없다. 기업들 관세 압박을 계속 받게 된다면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은 기업에서 감내하고 있으나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의 물가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자, 전날 닐 카시카리는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부진해서 지금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라는 발언을 했던 바 있죠. 그런데 일단 오늘은 시장 자체가 연준 2인자의 발언에 반응을 한 느낌입니다. 연준 2인자라고 하면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다른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지만 뉴욕 연은 총재는 상시 투표권을 갖죠.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가 적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우선적으로는 오늘 경제지표, 고용 둔화 등에 반응했고 이 발언이 더해져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살펴보셔도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일단 밤사이 그 전날의 상승을 딛고 하락으로 방향을 돌렸죠. 10년물이 4.1, 30년물도 5를 넘어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4.8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로 일단은 찝찝해도 좀 지켜본다면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 이 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가장 앞단에는 언제나 제약 바이오를 체크하고 있죠. 금리 인하라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섹터별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바이오텍 상승 여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일정 9월 23일 체크가 필요하고요. 비만, 당뇨, 메시, 오가노이드 이 안에서 계속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단에서는 토모큐브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작년 연말에 이제 김경준 부장 5만 원의 목표가를 외쳤을 때 당시 한 10,000원쯤이었으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어느덧 5만 원에 다가가는 분위기네요. 48,300원입니다. 아직까지 홀딩 의견을 유지하고 계신 김경준 부장님 월요일에 나오시니까요. 저희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바이오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들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일정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바이오텍 종목들의 일정인데 가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슈가 알테오젠의 9월 23일 일정이 되겠죠. 여기에서 기대를 더 키워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등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상승을 야금야금 키워나가고 있네요. 바이오 일정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밖에 확인해둘 뉴스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서 실무 협의에 착수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러시아가 중국의 원전 발전, 미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원전 혹은 해상 이런 쪽으로 계속 미국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해군과 원전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패권 다툼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은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순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시장이 모멘텀을 줄지 봐야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애프터마켓에서 시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안 쪽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국내에서는 요즘 보안주 가면 센지랩이 앞단에서 트레이딩으로 움직이는데 트레이딩 이상의 시세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개별 뉴스로는 장 마감 이후에 셀비온이 이슈가 됐죠.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 일단 회사 측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두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조금의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으로 진행이 됐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엄청나게 밀렸다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3% 하락으로 끝이 났죠. 자, 셀비온 이번 이슈가 전립선암 치료제인데 이 전립선암 치료제 쪽에서 퓨처캠도
같이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퓨처캠 같은 경우는 최근의 성과가 꽤 좋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이 아니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에서는 셀비온에서 퓨처캠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두 종목의 오늘 온도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의 뉴스로 봤을 때는 마크롱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 26개국에 참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또 드론을 자극할 만한 일정 부분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주의라서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HMM 인수를 검토한다. 그동안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나왔었는데 포스코 그룹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뛰어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MM의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뉴스들 짤막하게 짚어봤고요.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지금 시장은 미국장 고이드락스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 그리고 경기 회복의 기대주, 반도체, 금융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이슈 첫 번째, 그래서 반도체를 넣어봤어요. 어제 반도체 분위기 좋았고 하이닉스의 보고서도 긍정적이었고 미국 반도체 강했던 가운데 브로드컴 실적 이후 시간 외 반등까지 더해져서 오늘 어떤 반도체를 편안하게 포트에 담아갈 수 있을지 전략 맞춰볼 거고요. 바이오도 착실하게 개별 모멘텀을 쌓아가는 특징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비온의 변동성, 퓨처캠과 놓고 좀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원전 쪽의 뉴스가 나름 괜찮았다라는 점, 그리고 테마 후보로는 시장이 뚜렷이 갈 곳 없는 시세일 경우는 그래도 일정이 있는 쪽에서 중국 관련 인바운드 소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테마 후보에 금을 넣은 이유가 이건데요. 하나씩 보시죠. 우리가 참 하반기 들어서 많은 이슈들을 소화했어요. 잭슨홀 미팅, 한미 정상회담, 엔비디아 실적, PC 물가 데이터, 주요 변곡이다라며 체크하며 왔던 일정들인데 돌아보니까 충격도 그리 크지 않았고 그렇게 환호할 만한 내용들도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무난하게 지나갔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고용이나 경기 데이터에 굉장히 시장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로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가 될 텐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될 경우 금 가격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쪽 트레이딩은 엘컴텍, IT센 글로벌 등으로 보통 나타나죠. 트럼프 상호간세 적법성 여부, 대법원의 판결, 트럼프 측은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까지 나온 얘기를 뒤집어달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와 상호간세 적법성 혹은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켜보시죠.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주 혹은 그 이후의 일정들이 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세계 폐하마켓, 리가켄바이오, 루닛 등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9월 11일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메쉬 연구학회, 여기에선 D&D 파마텍 체크가 들어가겠죠. 9월 16일 FMC 회의 결과 발표 있을 거고요. 9월 18일에 신원전 로드맵 회의와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로봇의 키워드를 안고 있는 일정이 있고요. 9월 23일은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FDA 최종 승인 여부, 여기서 최종 승인 결정이 나게 되면 10월 1일부터 또 판매가 되니까요. 알테오제네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여겨볼 만한 9월의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네요. 자, 시장 섹터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나이코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은 뷰티 쪽에서 이번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킴 카다시안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술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할리우드 대표 명사 그리고 사격의 인사까지도 우리나라의 방한에서 받을 정도로 이렇게 K-뷰티 시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성적만 보시더라도 지난해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쪽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117만 명 넘게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서울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보더라도 총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뷰티에 대한 관심도는 꺼지지 않고 있고 하나의 메가사이클처럼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가 차원에서는 이 관련 종목들이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시점이 나에게 주어지는 매수 시점일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뷰티 어벤져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밸류체인단을 정리해 본 건데요. 레이저 쪽에서는 아무래도 클래시스가 대표 종목으로 꼽힐 거고 그 뒤를 잇는 종목이 바로 아스테라시스 그리고 원텍 등이 있을 겁니다. 스킨부스터 쪽에서는 파마리서치가 대장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종목이 바로 LNC 바이오인데 LNC 바이오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와 필러 쪽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휴젤이 있고 뭐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단으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관계 정도가 짚이겠죠. 또 한방 에스테틱 쪽에서는 동방 메디컬이 의외로 상반기 동안에 또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 이러한 밸류체인단 종목별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는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여름 성적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7월과 8월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국가별로 살펴본다면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태국, 대만 쪽에서 이렇게 신흥시장에서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뜯어본다면 톡신과 필러 시장이 굉장히 견조했는데요. 톡신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필러 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6.5%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 브라질, 태국, 대만 쪽에서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쪽이 바로 레이저 수출액이었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역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게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쪽에서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향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방했다는 점. 하지만 브라질 쪽에서 약간의 수출액이 주춤했다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역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클래시스가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내수 판매액이 증가했는데 브라질 쪽에서 역성장을 이어가게 되면서 컨센서스에 그저 부합하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레이저 쪽 그리고 브라질 쪽은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하는 국가다. 이슈다라는 점이 짚이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증권가의 시각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여름 성적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코멘트와 긍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계절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집계 결과를 살펴봤더니 톡신과 필러 산업에서 연간 성장폭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요. 다만 주의사항은 이제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레이저인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역성장이 이어졌죠. 근데 이게 브라질 쪽에서의 수출 감소가 원인이었는데 주요 수출 기업들이 현지 유통사 매출 채권 회수 문제로 인해서 단기 실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브라질 쪽에서의 이런 이슈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연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는 브라질을 포함해서 그를 제외하고서도 태국향 쪽에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되겠고요. 또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의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업종 전반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들 관전 포인트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적표 그 이후에 종목들은 어떤 쪽을 봐야 할까요? 지금 어쨌든 상반기 내내 잘 달려오다가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다올투자증권과 DB증권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냈습니다. 다올 쪽에서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LNC바이오를 꼽고 있었는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과 9월 중으로 유럽향 수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다의 쿼드세이가 올해 9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연결 효과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고점을 찍고서 뭐 주가가 살짝 빠지고는 있지만 이게 충분한 조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 유럽 파트너 계약이 임박했다. 그리고 연내 선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정도가 투자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고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의 파마리서치 이러한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리투오가 출시되고 나서 네이버 트렌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2가지 정도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짚히게 되면서 LNC바이오 쪽으로도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파마리서치랑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휴젤이 있습니다. 휴젤은 DB증권에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인데 미국향 톡신 수출액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점을 보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유통사인 사환제약 쪽으로 이 선적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쪽의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제2의 파마리서치가 과연 될 것인가 LNC바이오를 조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뭐 탑10 리스트에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단에 외국인 수급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지금 LNC바이오 에 대해서는 3가지 성장 동력이 짚히고 있는데 리투오와 중국 법인 메가카티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는 리투오와 중국 법인인데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제형인데요. 이게 기존 스킨 부스터는 뭐 파마리서치의 리주란 같은 경우에는 연어에서 추출을 하는데 이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확실하고 빠르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휴메딕스와 국내 판권 계약을 맺어서 지금 약 2,000개 정도의 채널을 확보했다라는 점 짚히고 있고요. 신규 라인업을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 높여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중국 법인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4년 말에 100% 자회사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체 조직 기반 이식제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피부라든지 뼈, 연골 같은 이 원재료 수입 허가를 확보했기 때문에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짚히고 있죠. 이제 밸류와 리스크단을 살펴본다면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 투자 모멘텀들은 짚히고 있지만 숫자로 확실히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2026년 내년부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리투오가 이제 유망한 그런 제품인데 내년부터 그리고 중국 법인의 본격 매출은 2027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LNC바이오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파마리서치의 흐름과 LNC바이오의 현재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부터 리레이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리레이팅 모멘텀은 당시에 국내에서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고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급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마 한 2021년 정도에 영업이익이랑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면서 리쥬란이 주목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을 2021년 부근에 돌파하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2020년, 2021년 이때부터
퍼지기 시작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파마리서치의 과거를 좀 살펴보면 신제품 시장 카테고리 리더십 확보 인식, 그러니까 리쥬란 하면 대표 피부 재생 항목이다. 리쥬란 하면 대표적인 이 스킨 부스터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기 실적 영업 레버리지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유통망을 확충시켰을 때, 그때 주가가 비로소 큰 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짚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흐름을 빗대어 봤을 때 LNC 바이오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리투라는 스킨 부스터가 상업화 초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신제품 매출 비중 확대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다만 이제 실적에 찍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2026년 그리고 2027년을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LNC 바이오의 차트만 좀 살펴볼 텐데, 장기 박스권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2020년 고점이 51,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한 32,45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쥬란, 이 파마리서치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 수 있을지 LNC 바이오 이렇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자, 남은 하반기 동안 다시 한번 K뷰티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나에게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에 맞는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동안 못 뵀더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찾고 계시는 조성우 부장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저희 시간 지켜주시는 김진만 위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진만쌤과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장은 이제 밤사이 뉴욕장이 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강화되면서 올라섰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주요 섹터에 대해서 언제든 좀 의심을 드러내긴 하셨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로 얘기 주셨었고, 소부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떡할까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 자체가 되게 혼조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더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결과물이 9월 FOMC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패드워치 보면 90% 이상의 금리 인하 확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끗 차이긴 합니다. 고이디락스와 경기 침체는 한 끗 차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올 이제 고용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연동이 돼서 9월에 어느 정도 향방을 정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은 8월이고 9월이고 다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8월, 9월에 시장이 그렇게 엄청 혼조는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위기의 구간에서 매수하신 승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높았고요. 반대로 돌파를 기대하고 사셨던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9월도 그렇고 9월에 이제 여러분들도 막 되게 9월은 조정이 분명히 올 것이다. 계절적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미국 장은 또 신고가 나오고 한국 장도 생각보다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섹터 자체의 파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9월에도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은 열심히 하시되 다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편하게 좀 매수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특히 그 안에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보자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사이클이 4년 주기로 보통 옵니다. 소부장 사이클은 4년 주기로 오는데 2017년, 2021년, 그다음에 2025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P4,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청주 이제 M15X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즉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HBM까지 추가적인 삼성전자까지 좀 규모의 경제로 이야기가 되면은 소부장 단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잡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4 샘플 테스트 이제 웨이퍼 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었을 때 소부장은 3, 4분기 때 분명히 강한 시세를 더 분출할 거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그 상승 파동의 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장비와 소재 부품 순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재와 부품이 들어가서 가동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이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몇 번 강조는 드리긴 했습니다만 소재 쪽에서는 덜 간 거를 찾으면 동진세미캠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워닝 머터리얼즈가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품 단에는 이제 SIC 쪽 관련주로 제가 지켜보고 있어서 하나 머티리얼즈 관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쪽은 제가 두 종목 계속 이제 몇 번 한 달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유니셈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향 EUV 라인에서 FST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이클 산업은 한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섹터별로 섹터 내에 한 종목씩 혹은 이제 바스켓 매매로 두세 종목 이상은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어려운 섹터 혹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소부장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잘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워닝 머티리얼즈, 소재단, 그리고 부품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장비에서는 FST, 유니셈 등 얘기해 주셨고요. 며칠 전이었네요. 3일 전에 PSK홀딩스 말씀 주셨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종목도 보유자는 보유인 거죠? 네, 제가 사실 PSK와 PSK홀딩스 두 개 중에 뭘 가져올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게 PSK홀딩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올라갔고요. 장기평 다 뚫었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전공정, 후공정 쪽에도 조금씩 온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SK와 PSK홀딩스 두 종목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로 이제 반도체 시간이 오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섹터 자체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반도체 쪽에 40% 이상의 비중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노이즈 많이 낀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오늘 브로드컴도 실적이 나와서 그래도 3, 4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반도체 시간이다. 섹터별로 많이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로 추려나가야 될지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 PSK홀딩스 생각보다 목표가 높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성호 부장님, 한 2주 못 뵈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으셨어요. 네. 피부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요즘에요? 네. 화장품을 바꿨어요. 어떤 걸로? 좋은 걸로. 뷰티 섹터 한번 저희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반도체 얘기는 사실 진만쌤도 많이 해주셨지만 조성호 부장님도 쫄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반도체 안 좋을 때부터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시각 정리 싹 듣고 시장관까지 듣겠습니다. 쫄려도 반도체, 물려도 반도체, 닥치고 반도체. 이제 봄에, 그죠? 그러니까 벌써 6개월 지났고, 전 나름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반도체에 대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 후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정말 꾸역꾸역 야금야금 레벨을 높여온 섹터 중에 하나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의 이제 논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데이터 센터양 이 관련한 키워드가 그렇게 힘을 얻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이 투자 사이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뭔가 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나름 끌어줬던 그런 구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뭐죠? 폴더블 관련한 쪽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공정, 반도체 장비 쪽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H뱅 관련한 쪽이 그렇게 힘을 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논리에서 이제 좀 주도권이 옮겨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제 레거시의 시대를 뭐 예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무게추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노이즈는 있었죠. 뭐 중국의 장비 반입을 뭐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출렁였다가 또 미국이 이제 테일러 팹에 이제 여긴 장비가 오히려 네. 들어간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자꾸 이제 뭐 등락을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는 뭐 계속 예전부터 정말 꾸역꾸역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톱이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소부장이 좀 활발하죠. 물론 이제 이런 뭐 투자 확대나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금씩 이제 그런 간판을 제목을 걸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시황과도 이게 좀 저는 연동이 된다 봅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 판단할 때 3,200을 전 상단으로 놓는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3,200까지 오기는 왔어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뻗으려면요, 몇 가지가 필요해요. 대외적으로는 금리나 관세 불확실성 더 제거가 돼야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등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네.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여기서도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판단.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 며칠 보게 되면 뭐 로봇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중소형주군들이 좀 뭔가 활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도 이제 800을 다시 도모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좀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체감지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우리 뭐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또 이제 투자 뭐 평택, 청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게을러서 다 못 봐요. 저는 올 봄에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린 대로 레거시에 대한 포커스. 제가 올 봄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올해 말에 윈도우 10 업데이트 종료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맞아요. 그 실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움직이는 건 그것과 연동되는 종목들이 움직여 왔어요. 전통 세트 수요라는 예, 거. 그리고 실제 체감하는 건 어제 저희 회사도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윈도우 11이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10월 14일.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쓰고 있는 PC가 윈도우 11이 그대로 탑재되면은 그냥 OS만 교체하면 되지만, 좀 더 구형 PC 같은 경우에 PC 교체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판도 팔리는 거고, 또 팔리는 거고, 기업 단에서는 이제 B2B 쪽에서는 대량 이제 PC 교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전공정도 좋습니다만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그 DDR5가 탑재되니까 뭐 디램 뭐 검사 장비 뭐 모듈 쪽 예를 치면 최근에 TLB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바닥권에서 뭐 엑시콘 같은 종목 뭐 꿈틀댔고 뭐 전공정 쪽은 계속 뭐 추세가 좋았으니까 저는 뭐 일단 폴더블 윈도우 11 요런 쪽에만 좀 집중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반도체가 워낙에 동네가 넓어서 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종목 고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꿈틀대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요? 원익 IPS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TLB도 좀 많이 올랐고 엑시콘이 아직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엑시콘 체크해 주겠습니다. CXL 관련주로도 엑시콘을 네. 언급하기도 하는데 한번 말씀 주신 스토리들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다음 질문은 자동차로 좀 살짝만 듣고 가고 싶어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자동차 관세가 낮아졌는데 우리는 25%, 일본은 15% 그러면 한국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혼다, 도요타가 밤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뭐 현대차, 기아 오늘 좀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자동차 섹터는 그냥 지배구조 개편만 말씀드려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맞아요. 오히려 그 논리를 더 강화해주는 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그런 이슈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흔들린다면은요,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현대모비스를 매수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는 이미 뭐 작년부터 실적의 피크아웃에 조짐이 뚜렷했고 이런 상황에서 없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우리보다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하면은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는 물론 지금 뭐 좀 주가 레벨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가격 메리트만 가지고 보기에는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면 이때가 찬스다 싶어서 현대차 그룹주는 지배구조 개편 쪽에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동차에서는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편 얘기해 주셨던 거고요. 이제 진만쌤은 자동차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현대차, 기아가 8월에 이제 뭐 팰리세이드나 제네시스 라인이 미국에서 이제 월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관세에 대한 사전적으로 사실 자동차를 먼저 한 달 먼저 땡겨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일본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우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나 매력도 자체나 주변에 끼어 있는 노이즈 자체가 조금 이제 사놓고서 악재 이슈가 조금 더 많은 구간들에 있으니까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들림에 매도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자동차 섹터는 이제 방금 조성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를 제외하고는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종목분들이나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위를 보시되 신규로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슈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4% 이상의 혹은 3%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 번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자동차에 대한 시각 확인해 봤고요. 정말 이 섹터 얘기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선과 원전 얘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산업이라 몇 번씩 이렇게 시장 내에서 N자 파동을 주고 있는 쪽인데, 일단 조 부장님, 조선 원전 어떻게 할까요? 이 고무줄 이런 저희 생각나는데. 예, 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객장에서 이제 우리 손님들하고 뭐 지금 뭐 일단 저희도 시장 대응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조선 원전 방사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그 이야기는 뭐 고무줄이 뭐 많이 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식상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골든 이노래도 이제 많이 들으니까 조금 지겨지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후레쉬한 게 좀 필요한데 프레시. 맨날 또 조방원이냐 뭐 이제 약간 이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뭐 몇 끼 먹으면 물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좀 고점 부분에서 노이즈도 좀 있었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구 계약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출렁이었다가 또 이제 한미 뭐 원전 협정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또 찾아나가면서 반등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예전보다는 좀 매수가 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조선도 이제 뭐 HD 뭐 이제 현대 중공그룹의 뭐 합병 이야기로 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파업이나 이런 좀 노이즈 때문에 좀 주춤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뭐 특정 종목 하나가 아직 뭐 신고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을 제외하면 예전보다 힘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인 것도 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방원을 뭐 예전에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구간 트레이딩은 좀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저는 좀 거리를 좀 두는, 저는 이제 뭐 아까 댓글에도 봤지만 주식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방원과는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 이제 좀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요, 전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뭐 호구 계약 논란이다, 뭐 미국향이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결국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있어요.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고. 우린 시공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우러진다면 원전주는 좀 추가적인 어떤 시설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천 기술이 이렇게는 없었어라는 쪽에 대한 좀 약간 물음표를 갖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한미 뭐 원전 협정에서 뭔가 좀 이제 긍정적인 물꼬가 터지지 않는다면 원전주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관점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 이제 식상할지언정 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여전히 조방원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산주 중에서는 결국에 지금은 뭐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긴가민가하고 이럴 때는 결국엔 수급을 보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이제 이런 어떤 조방원 쪽을 쭉 종목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수급이 강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21선을 회복해내지는 못하는 흐름입니다만 최근 2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줬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수급의 어떤 개선 조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조선 쪽에서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기관은 7일 연속으로 샀고 또 최근 이틀 동안에는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좀 수급상의 힌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정도 그 이상의 의견을 드리기는 이제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에는 이제 조방원 내에서도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는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굳이 대응을 할까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는 섹터를 내려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을 다른 섹터에서 찾아보자라는 스토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진만 쌤은 어떠세요? 지금 미혼자로서 주식 종목 중에 어떤 조방원에서 연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미혼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원전 쪽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취향이니까요. 저점에서 사야지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위로 돌파를 기대하면 또 이제 여지없이 조금 매물이 추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클상 이제 한국전력을 원전주로 편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조 이제 금리 인하되죠. 그다음에 달러 값 조금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유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실제로 수익 구조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원전주와 그다음 유틸리티 업종들을 같이 보면은 성장성과 그다음에 안정성까지 두 가지 매력도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원전 쪽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 좋을 겁니다. 좋을 거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다만 매수하기 좋냐라는 그런 관점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 혹은 이제 밑에서 사셨던 분들만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거고 지금 현재 살만한 기업들 상방이 열려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 빼고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형주들은 뭐 단 중간중간에 강한 반등은 보여줄 거지만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상방을 트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점 정도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얘기 주셨고요. 조선에서는 사실 그동안 저희 하나오션, 뭐 HJ중공업, 세진중공업, 현대마린엔진 이렇게 말씀 주시고 좋은 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저렇게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조선 쪽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이제 부담 가는 권역에 좀 진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제 이제 재료가 이제 여기서 더 큰 재료, 즉 이제 1이 올랐으면 다음에 이만큼 이제 재료가 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일날 이제 봉의 크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매물의 욕구와 그다음에 더해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위로 올리는 힘간에 싸움이 되게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선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 즉 신규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즉 이제 중간중간에 짧게 먹을 구간은 있지만 이제 대세 상승은 여기서 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 5% 정도 수익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하나오션처럼 이벤트 이슈로 인해서 혹은 이제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음봉이 나왔었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체적인 상방을 트기에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들 지금 이제 좀 중소형주나 기자재 업종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뭐 1승이나 뭐 피팅 밸브 쪽으로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팅 밸브 단으로 지금은 조금 더 압축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앞서 조 부장님 엑시콘 얘기하셨는데 지금 프리마켓 11% 급등이에요. CXL 관련해서 좀 기대 요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오셈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오셈 7%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픈엣지테크 혹은 퀄리타스 반도체 등의 제조 반도체 이런 IP 설계단에서도 같이 가는 모습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HMM 앞서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이쪽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반도체 쪽 분위기 나쁘지 않은 오늘 프리마켓
상황이고요. 이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우리도 명절이지만 중국도 이제 국경절 다가오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서 호텔에 묵고 뭐 카지노 갔다가 뭐 화장품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 보고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이제 명절, 우리 설, 추석은 이제 중국의 춘절과 국경절이 있는 또 이 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벌써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온다. 유커 뭐 이래가지고. 맞네요. 그죠? 오랜만에. 예, 그래서 뭐 춘절 수혜주 뭐 또 국경절 수혜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작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기조가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게 좀 부각받는 이유는 일단 29일, 이번 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는데 딱 그냥 국경절 기간에 맞춰서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모처럼 이제 그 왕서방의 수혜 논리가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저는 뭐 어제 예를 들면 호텔 신라라든지 카지노주, 최근에 또 화장품주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논리라고 보는데,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무슨 이제 그 계절 수혜주 같은 논리로 저는 접근을 지금 해봐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호텔, 뭐 화장품, 뭐 면세점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각각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실적 부진으로 주가 레벨이 좀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상으로는 사실 면세점 쪽이 가장 무난해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카지노주가 추세는 굉장히 견조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 드로백도 그렇죠. 좋았대요. 추세적으로는 카지노 쪽이 또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고민인 섹터가 화장품이에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화장품주의 최근에 1년의 어떤 주가 어떤 흐름을 보면서 좀 열이 받았죠. 예를 들면 실적 발표 전에는 이거 안 사면 그렇게 바보 취급을 할 정도로 막 시장에서 난리치다가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냥 세론으로 그냥 뭐 거의 뭐 매물 폭탄 쏟아지고 나서 그때 떠들던 분들이 다 야반도주를 하셨는지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화장품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세론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모멘텀이 반영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얼마나 좀 이 반등 탄력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어떤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플러스 중국의 국경절 수혜 기대감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번지수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면세점 쪽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세.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지노 쪽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공루컴즈님 명절 용돈 어떤 종목으로 네, 질문 들어오셨는데, 진만쌤 이제 인바운드 소비단에서 뭐 명절 용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개 가져오긴 했는데 뭐 이따 구체적으로 뭐 탑픽 물어보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호텔 가격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뭐 호캉스 한 번 가면 거의 이제 6, 70만 원 이제 엄두도 못 깨지니까 내겠어요. 굉장히 비싼데, 이것을 만드는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비싸도 그냥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소비하고 가는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는 이제 굿즈를 정말로 이제 독점을 해서 이제 한 중국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중국인들은 돈이 많고 그 돈을 한국에서 소비를 한다면 봐야 될 만한 구간들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 쪽 보시게 되면은 덜 오른 종목과 섹터를 보시게 되면 뭐 GSP는 이런 종목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하얏트 호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주사 개념으로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 이제 제이스 코퍼레이션 조금 지켜보시면 호텔 쪽 라인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한 번 정도 트레이딩의 영역 혹은 이제 내가 조금 손 빠르기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제 미트박스가 예전에 이제 소고기 관련주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미 관세 협상의 수혜주 기대를 했다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차 소비 쿠폰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명절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최근에 더본코리아도 한번 거래량 움직인 거 봤었을 때 미트박스도 한번 거래량 실려서 움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 드리겠고요. 여행 쪽 보시게 되면 노랑풍선이 약간 갈까 말까 하는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영역으로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그냥 좀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이스 코퍼레이션을, 내가 조금 손이 빠르고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트박스나 노랑풍선 이쪽으로 좀 지켜보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픽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오늘의 픽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대응하자. 어느 쪽일까요? 제가 요즘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것만 띄워주시면 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한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에 좀 요즘에 개인 좀 휴가를 좀 쓰는 바람에 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자주 못 찾아뵈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반바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시종상의 업종 대표주는 반드시 뭐 포트에 넣고서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좀 꾸려 나가고 있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후레시한 걸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 최근에 좀 이제 좀 바닥에서 군집성 갖고 있고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최근에 좀 구글이 급등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네이버가 좀 반등을 하니까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소비주는 아까 말씀하신 오늘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이 개별 섹터 쪽에서 경협 쪽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러 회담 이후 분명히 이제 경협은 어떤 물꼬가 한번 트여진다면은 또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객장에서는 좀 그런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은 일단은 그런 이 각 섹터의 좀 대표주 중심으로 제가 이제 포진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환경에 맞는 쪽으로 뭐 조금 변동성이 있는 쪽으로 조금 확대 어떤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어떤 노트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캡처해 주셨을 것 같고요. 진만쌤, 오늘의 종목이 통신장비네요. 네, 제가 가끔 되게 뜬금없는 섹터 혹은 이제 막 다들 조선방산원전 이야기할 때 다른 섹터 하나씩 얘기할 때 그때 한 번씩 빵빵 터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 미국장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네트워크 통신 장비 쪽이 굉장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체크리스트인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 혹은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뺀 상태에서 가볍게 혹은 이제 높게 지켜보실 수 있는 섹터가 통신 장비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러 가지 좀 투자들을 집행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왔다 갔다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신 쪽에서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5G라는 이야기는 빼고 하겠습니다. 이제 5G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로 섹터를 변경해서 이야기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너무나 미국 쪽 신고가에 비해서 국내 통신 장비들은 너무나 조용하다. 다만 이제 실제로 좀 섹터별로 이제 좀 이제 중립성을 갖고 올라오려면은 장비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는 두산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스몰캡에는 오이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끌고 가기 좋은 종목 3, 4분기 때 한번 대박을 노려볼 만한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관련된 이야기 왜 제가 통신 장비 쪽을 지금 봐야 되는지 이제 제가 반도체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조선 원전 다 너무 올라서 사기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제 새로운 섹터를 분명히 찾아서 헤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수고를 덜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로 이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왜 지금 네트워크 장비 혹은 통신 장비 쪽을 봐야 되는지 이어서 공개 방송까지 진행을 하면서 왜 그가 이 섹터를 픽했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의견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